핀란드에서는 여전히 스웨덴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공용어예요. 지금요? 예, 지금도 스웨덴어 쓰는 학생들이 전학을 와가지고 네. 이 비중이 높아지면 스웨덴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도 양쪽 언어로 같이 똑같이 낸 걸 써야 되고. 신기하네. 예, 우리는 스웨덴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린 스웨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말도 다르고. 네. 우린 뭐지? 라고 하면서 핀란드인이라는 자각이 이제 19세기 들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핀란드 이야기 해주실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휘바 네. 후라푸노의 나라 핀란드의 경제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왔는지 네. 지난 날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항상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네. 핀란드 역사는 여러분들께서 되게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핀란드 쪽에. 아는 게 없지만 네. 막 듣다 보면 동병상련도 많이 느끼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참 불굴의 투지와 네네. 의지로 험난한 세월을 또 헤쳐온 또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또 참 감탄하는 마음도 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의외로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핀란드가 근데 언제부터 여기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았는지 뭐 이게 역사 기록 같은 게 좀 있나요? 우리는 뭐 한 5,000년 뭐 이렇게 네.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는데 네. 핀란드에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나? 이게 사실 상당히 네. 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오래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여기가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빙하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기 시작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빙하가 물러난 시기부터 사람이 갔을 거다라고 추정은 하는 거고, 기원전 한 1,500년 정도부터 사람이 이 동네에 살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1,500년부터 사람이 딱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그 전에 빙하기가 있으면 다 그 위에 눈 얼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엔 사람이 안 살았을까요? 지금도 우리 이제 뭐 랩 쪽이나 하는 뭐 에스키모나 이제 이런 그 얼음 위에서 사시는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그분들은 더 전에도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국지 위지동이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천 년 전 기록도 단편적이나마 이제 문서로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데 비해서 없구나, 여기는 없어요. 한 12세기? 아, 그때까지. 예, 그때까지. 예. 그러니까 12세기 이전에 핀란드라는 나라의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기록 자체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12세기 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 등장을 하게 된 이유도 되게 재밌어요. 네. 우리가 십자군.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주로 예루살렘, 지금 중동 지역, 아랍 뭐 이런 지역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세 유럽과 뭐 당시 발전했던 이제 아랍이 서로 교류를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종교에 대한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어떤 그러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십자군이 동방으로만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요. 북쪽으로도 왔어요. 북쪽으로도. 북쪽에 근데 이교도가 없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없죠. 근데 당시에 그 십자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로마에 있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이었죠. 보면은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보면은 당시에 좀 편협한 생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던 이제 정교회, 동방 정교라고 하는 옛날 동로마 제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믿고 있던 이러한 그 정교도,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교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른 카톨릭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십자군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때의 흐름이 한 12세기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기록이 남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북쪽으로 갔더니 이상한 애들 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 지역, 지금 발티케 주변 어떤 이런 지역들의 이 그리스 정교도들을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뭐 동방 정교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뭐 오리엔트 지역, 지금 터키나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는 이제 꽤 발달했다가 점차로 슬라브족, 지금 이제 러시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슬라브족으로 분류되는데 이분들이 믿던 종교가 이제 동방 정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정교는 로마 교회로부터는 좀 분파주의,
이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주가 되면서 네. 십자군 운동의 이제 목표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당시에 이제 존재하고 있던 이 동네 뭐 예나 지금이나 형님이었던 스웨덴. 스웨덴 당시 국왕이 이제 에리크 9세였는데 여기 에리크 9세랑 그다음에 그 성 헨리 주교, 가톨릭 이 주교가 이제 선교대를 이제 동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까지는 가톨릭이었고, 가톨릭이고 예. 거기서 그럼 윗동네도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핀란드 십자군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12세기 때부터 몇 차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차는 1150년에서부터 한 10년 정도, 한 1160년까지. 근데 이거는 뭐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했던 공식적인 십자군 활동은 아니었어요. 그냥 스웨덴이 이제 동쪽으로 가서 지금의 핀란드 서쪽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세력권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스웨덴이 뭐 땅을 넓히려고 동쪽으로 진출을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각색이 된 거죠. 아, 십자군 전쟁으로. 십자군, 예.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1차 이제 핀란드 십자군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냥 땅 넓힌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가 당연히 있겠죠. 2차가 이제 1249년서부터 1253년까지 한 4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시 스웨덴 왕국이 주도해서 지금 그 핀란드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타바스트족, 그 다음에 노브고고로드라는 이제 그 공국, 왕국은 아니고 이제 공국이라는 이제 작은 이제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2차 이제 핀란드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제 됩니다. 그럼 그때 살던 사람들이 타바스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핀란드 쪽에 살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때서부터 스웨덴이 이제 핀란드를 자기 땅으로 점령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저 땅은 스웨덴 땅이야라고 인정을 이제 받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2차 전쟁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의 핀란드 국경까지가 대부분 다 스웨덴이 이제 차지를 했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그냥 다 스웨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0년 정도 지나서 1293년에 다시 이제 또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더 동쪽으로. 그래서 저 우랄 산맥 근처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러시아.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러시아란 나라가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되기 전이니까 이제 여러 이제 나라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더 동쪽으로 이제 가면서 지금의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뭐 옛날 레닌그라드, 이제 스웨덴이 그 주변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넓었네, 스웨덴. 예, 그래서 뭐 카렐리아라고 보통 이제 표기를 하는데, 그 지역까지 이제 가면서 스웨덴이 이제 북유럽의 확실한 이제 강자로 이제 부각을 하게 됐던 거죠. 핀란드는 뭐 어디 저항할 생각은 당연히 못 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공국, 그 노보고로드 공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럽 역사를 보다 보면 왕국은 알겠는데 공국이라는 나라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왕 밑에 공작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군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공작, 듀크인 경우가 예, 보통 이제 공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좀 그 중에서도 좀 좀 큰 놈들은 이제 대공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왕이라고 그러려면 이런 공국을 여러 개 정도는 거느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레벨을 차이를 두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왕국으로 갈 수 있는데 옆에 큰 형님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괜히 나도 왕이오라고 했다가 쥐어 터질 것 같은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냥 우리는 공국으로 살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나코, 예, 리히텐슈타인 이런 나라들은 왕국은 아니고 공국이에요. 사실 지위를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뭐 리히텐슈타인 왕족이라기보다는 공작이시죠, 이제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다들 옛날 순정 만화 뭐 보면은 이제 여러 귀족들 많이 나오죠. 레벨이 제일 밑에가 남작, 허풍선이 남작, 예, 그 위에가 자작, 백작, 후작, 공작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 명칭은 이제 중국 기반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또 약간 다른데 이게 어떻게 맞춰보면 비슷하게 가다가 또 이빨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공국 그러면 이게 공화국이 아니고 귀족이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는 처음으로 역사상에 이제 스웨덴의 영토 확장의 대상으로서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북방의 강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스웨덴은 그 이후에 지금의 폴란드, 그 다음에 독일 북부 이런 지역들까지 이제 다 스웨덴 영토가 됐습니다. 보면 이 와중에 이제 동쪽에
이제 러시아도 이제 점차 이제 힘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의 공방전이 앞으로도 이제 수백 년 계속 이어집니다. 이 한 14세기 뭐 이때 이때서부터 예. 그러면서 핀란드라는 나라는 네. 어떨 때는 스웨덴에 어떨 때는 러시아에 이 양쪽에서 붙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붙는다는 건 내가 적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예,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제 나라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불쌍하네 이때는. 막 치대다 보면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보면. 예, 그런 식의 만들어진 게 이제 핀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의 모스크바 지역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키예프 공국 예 이런 쪽을 이제 중심으로 뭔가 성장을 하고 있다가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몽골이 이제 징기스칸의 몽골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급습을 하면서 아주 초토화를 이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몽골 치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식민지 같은 이런 치하로 되면서 이 러시아가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거죠. 힘이 쭉 빠지니까 당연히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323년까지 이제 더 동쪽으로 이제 밀어붙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스웨덴이 계속 동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시절이 한 14세기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쪽으로 한참 이제 스웨덴이 들어오고 나니까 핀란드가 저 어디 변방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확실한 안쪽 땅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스웨덴 워낙 이제 저쪽 끝까지 가다 보니까 뭐 서울로 따지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는 강동구가 서울의 끝이었다가 이제는 하남 뭐 이렇게 계속 미사신도시가 나오니까 되게 한복판이 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야 핀란드 친구들은 이제 인종도 좀 우리랑 다르고 말도 좀 달라. 근데 우리 땅이긴 하니까 얘네들한테도 뭔가 좀 권한을 좀 주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다 쓰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 1362년쯤 되면은 이제 당시에 스웨덴 왕은 이제 귀족들이 뽑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표로 이제 뽑는 이제 이런 체제였는데 핀란드 쪽에도 투표권을 줬어요. 핀란드 니들 지역도 대표를 뽑아가지고 와서 우리 스웨덴 왕 뽑을 때 와서 참가해. 라고 나름대로 인정을 해줄 만큼 완전 뭐 식민지 정도는 아니었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치령 왜냐면은 뭐 땅은 넓고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막 가서 이렇게 굴릴 사람이 없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핀란드도 나름의 이제 자치적 성격을 유지하게 됐고 대가가 또 있었죠. 공식 언어로 스웨덴어를 사용해라. 니들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말 사용하지 말고 우리랑 이야기할 때는 이제 스웨덴어 사용하는 거다. 라고 이제 조건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스웨덴이 핀란드가 확실히 이제 스웨덴의 한 영토로 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이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쪽이 됐던 거죠. 물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핀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 핀란드어에 약간 스웨덴어 뭐 어휘 같은 게 많이 좀 섞였겠네. 근데 어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핀란드에서는 여전히 스웨덴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공용어예요. 지금요? 예, 지금도. 스웨덴어 같이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어로 쓰는 비중이 조금만 어느 법에서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중 언어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핀란드어 학생들 중에 이제 스웨덴어 쓰는 학생들이 전학을 와가지고 이 비중이 높아지면 스웨덴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도 양쪽 언어로 같이 똑같이 된 걸 써야 되고. 신기하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수영장 예약을 할 때도 핀란드어 쿼터, 스웨덴어 쓰는 사람들 쿼터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똑같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보면.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쯤 되면 1593년쯤 되면 이제 유럽이 종교 개혁으로 한바탕 종교 전쟁을 치열하게 겪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루터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 쪽이. 그래서 1500 공식적으로 이제 스웨덴이 넘어왔으니까 같이 넘어간 거죠. 그 전인 1540년대 정도부터 이제 핀란드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핀란드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꼴을 갖춰 나가기 시작한다. 언어로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유럽은 보통 이제 루터교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뭐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시조인 이제 루터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개신교죠. 네. 최초의 개신교다 보니까 주로 독일하고 이제 북유럽 위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해 있고 오래된 만큼 네. 지금 눈으로 보면 가톨릭인가? 한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느낌이 좀 그래요? 예,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신부님들이 카톨릭 신부님들이 하시는 이제 로만 칼라 이런 것도 이제 거기 성씨를 착용을 하고 있고 네. 그 주케토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빵떡 같은 요만한 모자. 그걸 써요? 예, 그것도 이제 쓰고 계시고요.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례가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가톨릭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이제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찾아보기 좀 쉽지 않겠군요. 우리나라에서 루터교 신자분들 뭐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뚜렷하게 흐름은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루터교는 상당히 독특하면서 또 개인의 책임을 상당히 또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도원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 철폐해버리고 수도원이 없구나 여기는. 당연히 이제 세례명도 없고 그런 거 다 이제 그 적폐다라고 했던 거죠 보면은. 그리고 죽은 사람을 기리는 뭐 위령비 뭐 이런 거 다 없애라고 했던. 그게 성경의 기본 정신에서 위배된다. 그거 이제 루터교 특징이고. 예, 특징이고 네. 뭐 좀 개인들이 스스로 되게 내 의지로 뭔가 세상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좀 그런 성격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새로운 종교도 받아들이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17세기 들어와서 대기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북유럽 이쪽에. 예, 북유럽 이쪽에 이제 저온 현상이 찾아오는 거죠. 네네. 예, 소빙하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찾아오면서 이게 1, 2년에 끝나지 않고 한 4, 5년 이렇게 이어지면서 네. 가뜩이나 추운 나라에 먹을 게 없어지는데 그럼 먹을 게 없어지면은 이제 스웨덴 쪽에서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도 뭐 길도 잘 없고 거기다가 바다도 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이 다 막혀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당시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망하는 예 이런 끔찍한 이제 참상이 이제 빚어집니다 보면은 대기근이었던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고 더 인심이 각박해지면서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게 또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와중에 또 전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디랑 전쟁을 해요? 당연히 이제 러시아와 스웨덴이 이제 전쟁을 이제 러시아랑 스웨덴. 예, 그래서 1700년부터 1721년까지 한 20년 정도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럽 북쪽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더 크게 보면 양대 뭐 세계를 제패하는 양대 세력 중에 하나였던 소련, 네. 러시아를 만들어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근 이후에 스웨덴과 러시아의 전쟁이. 예.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당시에 이제 상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 이제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발트해. 한자 동맹. 예, 발트해 이쪽 그 주변 지역을 스웨덴이 완전히 포위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다 스웨덴 땅, 뭐 지중해처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러시아는 이제 바다로 나가고 싶었겠죠. 발틱해로. 예. 네. 그래서 이 발틱해로 나가기 위한 러시아, 이거를 저지하기 위한 스웨덴. 이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였던 게 이제 북방 전쟁이라고 부르는 한 20년 동안의 네. 이제 전쟁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의 최고 영웅으로 꼽히는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이 대제가 이 전쟁을 이끌었고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네. 이제 러시아가 유럽의 강국으로 반면에 스웨덴은 이제 쪼그라드는구나. 예, 제국의 지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거 졌군요. 네, 졌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일단은 그 스웨덴 쪽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빵을 날립니다. 네. 당시 이제 스웨덴 왕은 이제 칼 12세였는데 네. 칼 12세가 이제 그 나르바 전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공격해오는 러시아를 이제 격파를 합니다. 분위기 좋았네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러시아군은 표트르 대제가 이제 진두지휘는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이제 있었는데 격파를 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제 선방을 날렸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네. 위기가 닥쳤는데 이 칼 12세가 이 동쪽으로 러시아를 격파하려고 더 진군하지 않고 남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 영토를 더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란드 쪽을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패착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붙었습니다. 러시아랑 스웨덴이랑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폴바타 전투라는 전투에서 표트르 대제가 이 칼 12세가 이끌던 스웨덴군을 대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던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스웨덴이 개박살 나는 거죠. 얼마나 개박살이 났냐면은 82세가 패배해서 저 멀고 먼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까지 도망을 가는. 네, 지도를 보시면 뭐 도망갈 수도 있겠네라고 좀 보여주세요. 도망을 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시기였던 거죠.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흑해를 건너가면은 터키니까 사실은 뭐 갈 수도 있는 시기였죠. 이 지역들이 이제 옛날에는 다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이제 그 영토였으니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망명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을 한 거죠. 전쟁 한번 줬다고. 왕이 완전히 이제 패퇴를 한 거죠. 처절하게 패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물론 스웨덴은 이제 귀족들이 세력이 강했으니까 이제 존재는 했지만 왕은 이제 뚝 잘라줘가지고 목숨을 나 살려라 하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으로까지 이제 도망을 갔던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러시아는 이제 지금의 핀란드 지역을 이제 계속 공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웨덴 영토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핀란드 영토 대부분을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1714년부터 한 21년까지 러시아가 이제 확실하게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장악하기 위한 이제 전투를 계속 벌이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희생타는 이제 스웨덴 귀족이 이끌던 스웨덴 군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제 핀란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뭐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이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핀란드 땅을 이제 열심히 자기 땅으로 만들던 이 와중에 1716년에 이제 칼 12세가 오스만 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먹여 살리기 힘들었던 거죠. 어쨌든 왕이니까. 뭐 대접도 해줘야 되는데 뭐 별로 실속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뻥 차서 쫓아내니까 다시 스웨덴으로 복귀를 돌아와요? 돌아왔습니다. 다시 왕 돼요, 그래서? 다시 왕 됐어요. 왕이 돼서 그래도 불리해진 상황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다시 러시아와 전쟁을 또 해요? 또 합니다만 2년 후인 1718년에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총을 맞고 머리에 유탄을 맞고 사망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기울던 전쟁에 왕까지 사망하고 그러고 나니까 1721년에 이제 뉴스타드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갖고 있던 지금의 핀란드, 그 다음에 지금의 폴란드, 뭐 이런 쪽 대부분의 영토들을 다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는 뭐 이 와중에 전쟁터로 계속 치고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뭐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물론 다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뭐 피난 간 사람들, 더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드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유럽의 강국으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먹어주는 나라로 이제 부상을 했던 거죠. 자, 뉴스타드 조약으로 이제 스웨덴은 러시아한테 이제 좀 깨갱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그 땅에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안 살다가 황폐화되고,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 땅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로. 그렇죠. 그래서 이 1750년쯤 되면은 전쟁이 이제 끝나고 한 2-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감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감자는 생산성이 좋으니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진짜 잘 자라요. 그래서 인구가 이 당시 한 40만에서부터 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80만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2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러시아 체제 하에서 이제 핀란드의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인구도 증가하기 하면서 새롭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당시 이제 농노 제도를 통해 있었는데 이 핀란드 지역은 이 농노제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새롭게 점령한 땅이었는데 이 옆에 스웨덴이 붙어 있잖아요.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농노제를 막 적용을 해서 막 착취를 하다 보면 얘네가 절로 가서 다시 또 저쪽으로 가면 또 골치 아프다라고 하니까 잘해줬구나. 얘네는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자영농으로 그냥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란드 지역은 사실 이때만 해도 핀란드는 뭐 러시아다, 스웨덴이다, 그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 이제 러시아 황제가 체결한 틸지트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네. 러시아 황제한테 뭐 위에 스웨덴 뭐 땅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확실하게 이참에 도장 찍으세요. 아 그래서 줘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힘으로 다시 한번 스웨덴을 밀어붙여가지고 네. 핀란드를 확실하게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전에는 암묵적으로만 그냥 이 땅이 그냥 뭐 러시아 영향권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러시아 땅이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됐던 거죠 보면. 자기 의지로 뭘 한 건 없네요 핀란드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냥 이제 계속 여기저기 이제 치이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체결한 이제 19세기에 체결한 이제 하미나 조약, 러시아와 스웨덴이 체결한 하미나 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러시아 땅이 이제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애매하지만 러시아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때서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러시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전에 북방 전쟁에서 뉴스타드 조약으로 체결을 했을 때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실히 행사는 했지만 일단 형식상으로는 뭐 스웨덴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틸지트 조약 이후에 다시 한번 러시아가 스웨덴을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하미나 조약을 19세기에 체결하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걸로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차지한 이제 이 핀란드는 그냥 러시아 영토라고 하기보다는 러시아 내 대공국, 그러니까 공국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이런 식으로 자치령으로 이제 존속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러시아 황제들이 좀 계몽군주. 내가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되지. 계몽군주. 좀 잘해줘야지. 그래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러시아 귀족 땅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뭔가 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귀족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핀란드는 원래 이제 러시아 귀족 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좀 독자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당시에 러시아 농민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전투에 내몰릴 때 여기는 징집되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잘해주네 여기는.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거나 좀 평안한 삶을 시작하면서 이 핀란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스웨덴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는 스웨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말도 다르고 우린 뭐지? 라고 하면서 핀란드인이라는 자각이 이제 19세기 들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공국 시절에 어쨌거나 자치령을 줬으니까 자치령에 따라 가지고 독자적인 화폐도 발행하고 의회도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어가 이 지역에 이제 공용어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핀란드 지역에 살던 그래도 핀란드의 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스웨덴어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핀란드어도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공용어로 이제 대접을 받은 거죠. 거기에 이제 러시아에 약간 좀 전략 비슷한 게 조금 있었던 거죠 보면은. 스웨덴이랑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확실하게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17세기 후반이 되면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러시아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핀란드 지역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나무를 많이 팔고. 그때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노키아가 이제 종이 만들어 팔던. 이 당시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가 이 지역을 상당히 좀 이렇게 좋게 자기가 자비로운 군주로서 잘 만들어 놓은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핀란드가 안정적으로 좀 발전을 했군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러시아 당시 짜르였죠. 이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19세기 후반이 되니까 러시아의 정정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이제 이 정정이 불안해지니까 이 핀란드라는 지역을 토대로 자꾸 볼셰비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애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이 전임 황제가 사람들한테 잘해줬더니 지식인들이라는 놈들이 어디 서유럽에서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어디 기어올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핀란드 너희들 계속 그렇게 대공국으로 놔두면 니들 나중에 문제 일으키겠어. 안 돼. 너도 러시아야. 라고 해서 네. 확실하게 이제 러시아화하는 정책을 러시아화. 예. 그래서 자치권도 박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징집해가지고 네. 군대에 다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러시아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됩니까? 반발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핀란드인이고 핀란드 민족이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는 거죠. 네. 원래 민족주의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시벨리우스. 예, 네. 그 핀란드의 가장 유명한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제 작곡가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핀란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교양시 옛날 뭐 음악 시간 시험 시간에 보면은 뭐 네. 배우셨던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핀란디아라는 어떤 핀란드의 그런 풍경을 시처럼 이제 음악으로 풀어낸 어떤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네. 우리는 핀란드 사람이다라는 의식들이 네. 더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계속 핀란드 사람들하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네. 20세기 초반 1904년에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자치령이니까 네. 그 총독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이제 핀란드 분리 독립주의자 세력한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암살을. 예.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발끈하죠. 가만 못 두죠. 몽둥이를 들고 이제 후드를 패려고 딱 하는 순간에 네. 뒤통수를 맞습니다. 누구한테요? 일본한테. 러일 전쟁. 네, 러일 전쟁이 그때 딱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일본 신경 쓸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핀란드 신경 쓸 때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핀란드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패배하고 나니까 뭐 몽둥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상처를 우리나라가 지금 뒤에서 이제 그냥 칼로 확 찔린 거니까. 예. 등을 찔려버렸네. 그 덕택에 이제 핀란드 사람들은 이제 몽둥이에 맞을 눈 딱 감고 맞아야 되는 거 싶다가 갑자기 상황이 확 좋아진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도 핀란드하고 일본의 관계는 사이가 좋아요. 네, 사이가 꽤 좋습니다. 보면은. 참 신기해. 적의 적은 또 친구가 되고. 예,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딱 깨달은 거죠. 야, 러시아가 다시 힘을 차리면 우리 이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번 기회가 정말 독립할 절호의 찬스야. 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립 준비를 막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에 이제 의회도 막 네. 개편을 해가지고 단원제로 개편하고 유럽 최초로 이제 뭐 투표권도 여성들한테 부여해주고 네. 뭐 이런 이제 하면서 네. 이제 독립의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치러 나갔던 거죠. 이게 이제 대략 20세기 초반,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핀란드 사람들은 뭐 지식인들이나 헬싱키 중심으로 꽤 잘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독립도 준비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근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농촌은 상당히 이제 살기 어려웠던 네. 그런 시기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스웨덴 사람들처럼 핀란드 사람들도 미국, 캐나다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하는 네. 어떤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핀란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나라의 꼴을 이제 다 갖춰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네. 그냥 양쪽에서 쥐어 박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부터가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고난의 시작입니다. 야.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서 양쪽에 또 두려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 야, 그 말씀해주신 시벨리우스의 그 핀란디아 끝으로 살짝 이제 깔면서 한번 좀 들어보면서 오늘은 인사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음악이니까 핀란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잘 나타낸 그런. 그렇습니다. 상당히 장엄하면서도 포스가 있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야, 멋지다. 예. 핀란디아. 시벨리우스가 이제 핀란드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막 그 민족의 정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핀란드의 역사,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39년 8월 31일) 날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고 긴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소련은 25개 사단 54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탱크 2,400대, 야포 2,000문, 뭐 항공기 한 500대.
그러니까 지금 뭐 봐도 규모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핀란드는 탈탈 털면 한 30만 명. 이거는 정말 다 털어서. 그다음에 항공기 80대. 뭐 이 정도가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근데 바위가 상당히 괴로움을 당했던. 아 진짜요? 예. 네, 핀란드의 그 전쟁 이야기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핀란드 5번째 이야기,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살면서 아마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이 거의 98% 정도는 되실. 예. 사실 핀란드는 그렇게 어색한 나라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껌도 많이 씻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직접 가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별로 없죠. 예. 예. 그래서 이 핀란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핀란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역사도 좀 살펴보고 뭐 경제적인 것도 좀 저희가 예. 봤고요. 내전 이야기도 좀 했었고. 내전 이야기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모습을 네. 보인 이 핀란드 이야기. 핀란드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리자면 핀족의 나라, 뭐 핀족의 예. 땅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핀랜드. 예. 예. 춥고 척박한 거기까지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의 그 땅인데 엄청 거기도 저 호수 많고. 예, 그렇죠. 그 나라의 전쟁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슬픈 이야기지만 네. 또 이야기 들을 땐 재밌는 게 또 전쟁 이야기죠 보면. 그래서 예, 2차 세계 대전 때 네. 또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근데 바위가 상당히 괴로움을 당했던. 아 진짜요? 예. 어떤 바위인지 뭐 대충 감은 옵니다만 네, 핀란드의 그 전쟁 이야기 그러면 이게 예. 이제 20세기 한 중반쯤인 거죠? 그렇죠. 뭐 네. 1939년, 뭐 40년, 뭐 요때 이야기죠. 네네. 그러니까 뭐 2차 세계 대전은 인류가 벌인 전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기도 하고, 네. 뭐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영토도 보면. 거의 정해졌고 그때. 정해졌고, 네. 뭐 국제 질서도 잡혔고, 예, 지금까지 거의 좀 있으면 이제 뭐 100년 가까이 네. 되는 전쟁인데, 시계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1939년. 네. 말이 좀 어색합니다. 맨날 1800 이러다가 1900 하려니까 네. 좀 어색한데 1939년 8월 31일 날 네.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 시작. 예, 길고 긴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네. 시작이 됐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전격전, 순식간에 이제 폴란드를 독일이 점령을 하죠. 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육군 강국이기도 하고 네. 당시로서는 전통적인 기병,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이제 좀 강한 나라긴 했지만 이때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우리는 뭐 다 탱크 타고 다니고 네. 트럭 타고 다니고 네. 뭐 완전 기계화 부대들이 싸웠다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독일의 어떤 독일군의 이제 선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아 그래요? 좀 그랬고요. 특히 이제 네.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말 타고 수레가 끌고 1차 세계 대전하고 기계하고 좀 중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무조건 탱크가 다 돌아다닌 거 같은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보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기갑 부대들이 앞에서 쭉 나왔었지만 그 뒤에서는 이제 열심히 터벅터벅 걸어 다녔죠. 말 타고 다니고. 보병 기병들이. 예. 네. 근데 뭐 폴란드는 전통적인 이제 기병 강국이긴 했지만 뭐 기계화 시대에는 이제 잘 적응을 못했죠. 예. 국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했지만 역부족이죠. 네. 역부족이었는데 서쪽에서 밀려오는 독일군을 맞서가지고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제 패배가 멀지 않았던 이제 한 2주 후, 네. 그러니까 9월 17일쯤 갑자기 뒤통수에서 이제 카운터 펀치가 날라옵니다. 지금 독일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 독일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 있는 그러니까 폴란드 동쪽이 소련이죠. 네. 예. 소련이 갑자기 폴란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요? 예. 뭔가 둘이 독일이랑 소련이랑 좀 짠 건 아니겠죠? 짰죠. 짰어요? 예, 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독일이 딱 쳐들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싸우나 하고 보고 있다가 이 정도면 우리가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날름 먹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왔죠. 그래서 히틀러가 되게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뭐 최소한 설거지라도 할 생각을 하고 와야지. 넌 저렇게 날로 먹냐, 뭐 이제 이랬다는데. 그래서 10월 5일날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 영토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초반에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사실 발발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독일과 소련이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전쟁을 해보면 서쪽에는 영국, 프랑스, 네. 동쪽에는 러시아, 뭐 소련. 네.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이 양쪽에 싸우는 게 두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쪽을 좀 잘 잡아놓고 싶은데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서 했던 일이 이제 동쪽에서 일격을 날린 다음에 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독일하고 이제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등 뒤에 칼 꽂진 않게 이렇게 잘 막아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를 당시로서는 완전히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외교적 조약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즉 히틀러가 집권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 반공주의였거든요. 공산주의를 때려잡자. 뭐 이게 이제 가장 컸는데 공산주의의 뭐 핵심이자 뭐 그 자체인 소련하고 손을 잡는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이제 상상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진 거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약에 따라 가지고 무장, 군비 이런 걸 갖출 수 없도록 이제 했죠. 너희들 다시 탱크 만들고 기관총 들고 다니면 또 싸우니까 총 병력은 10만 이하, 탱크는 안 돼, 뭐 비행기도 뭘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겠죠. 다 얽어맸어요. 근데 사람은 다 궁하면 통한다고 독일이 이제 뭔가를 그래도 우리는 군사력을 다시 유지는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당시 이제 막 발전하던 기술을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찾아보니까 눈에 띄는 곳이 폴란드? 소련이었어요. 소련? 예. 소련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였죠. 네, 그렇겠죠. 고립이 된 상태다 보니까 뭔가 기술이라든지 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해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련에서 그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련에 새로운 비행장을 하나 싹 지어놓고 거기서 비행기를 날리고 그럼 소련 친구들도 옆에서 와서 보고 같이 이제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좀 배울 수도 있고 서로 이해가 맞았군요. 이해가 좀 맞았죠. 그래서 독일이 당시에 그 위장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좀 눈물겹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탱크를 못 만드니까 다 트랙터로 만듭니다. 농기구처럼? 예. 근데 사실 탱크가 원래 나온 게 트랙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논밭을 간다라는 게 진창을 막 다녀야 되니까 거기 잘 다닐 수 있는 게 결국은 온천에 쓰는 트랙터였으니까. 그래서 트랙터 조종할 줄 알면 탱크도 조종할 줄 아니까 군인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뭐 농사를 돕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숙련을 시키는 거죠. 포크레인 같은 거에 껍데기만 바꾸면 탱크처럼 될 수는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농기계 만들던 공장이 옛날에는 쉽게 탱크 공장으로 바뀌었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전투기 이런 거 안 돼. 그런 걸 아니까 그럼 우린 전투기 안 해요. 대신 우리는 원래 그 일리엔탈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날고자 하는 욕망이 많던 사람들이니까 민간 항공 클럽들을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붕시킬게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민간 항공 클럽을 만들어도 가르치는 교관들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다 이제 원래 전투기 조종사로 명성을 알리시던 분이죠. 그래서 저 친구 잘하는데 타고났는데 싶은 친구들은 뽑아가지고 고등 코스로 좀 가볼래? 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서 소련으로 보내서 훈련도 시키고 이런 이제 또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 때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외무장관은 이제 리벤트로프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스탈린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말씀드릴 이제 몰로토프라는 3인이 이제 색연필을 들고 회담을 합니다. 폴란드 나눠야 되니까. 폴란드뿐만 아니고 유럽 지도를 딱 갖다 놓고 유럽 지도를 놓고 이제 서쪽은 이제 좀 편되기 힘들었겠죠. 뭐 프랑스 뭐 이제 이런 데는 곤란하니까 독일하고 소련 사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놓고 그래서 이제 유럽 회담들을 보다 보면 색연필 들고 회담하는 게 종종 있어요. 여기는 우리 거. 여기는 우리 거. 참 편하게 땅 차지하네. 우리는 뭐 딱 한반도 말고는 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얄타 회담까지 이어지는 거죠. 서로 이제 색연필 들고 거기 너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사람이서 색연필 들고 회의를 했는데 이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가지고 독일은 폴란드,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대해서 소련이 양해를 합니다. 너희들이 거기 먹어도 우리 뭐라고 안 할게.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해서는 또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여기하고 핀란드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그래 그건 너희들이 가져가도 우리 신경 안 쓸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폴란드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렸을 때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폴란드가 사실 손 놓고 있다 당한 건 아니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네. 항상 독일을 경계했으니까요. 독일과 소련을 양쪽을 다 경계를 했는데 네. 나름 스파이도 많이 보내고 네. 암호도 해독하고 네. 했는데 독일이 이제 갑자기 그 유명한 암호기 에니그마라는 걸 만들면서 이 폴란드의 암호 해독이 순간 이제 완전히 어려워졌죠. 그래도 사람이 의지를 갖고 막 쏟아부으면 된다고 네. 없던 살림에 수학자들을 동원하고 온갖 네. 노력을 해서 에니그마 해독기를 상당 수준 해독할 수 있는 해독기를 만들었어요. 폴란드가요? 예, 봄바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폭탄이죠, 폭탄. 네. 에니그마를 터뜨리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암호를 막 해독을 해서 독일이 심상찮어 점점 파고가 높아지고 있어라고 해서 네. 영국하고 프랑스에다가 몇 차례 비밀리에 경고를 보냅니다. 독일이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독일의 침공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순간에 이제 에니그마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버전 2가 나와요? 예,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폴란드가 더 이상 해독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됐죠.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전쟁이 곧 터질 것 같다라는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대충은 알았는데. 네,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제 터질지 정확하긴 모르고 어떤 패턴으로 갈지까지는 알 수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조금 배경 설명이 길었는데 뭐 어쨌든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폴란드는 네. 이제 독일의 영토가 됐고 그다음에 뒤통수를 친 소련이 일부를 이제 가져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련은 이제 발틱 3국을 이제 가져갑니다. 쉽게 가져갑니다. 예,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가져가는데 원래 여기는 뭐 옛날 제정 러시아 때 영토였기 때문에 원래 우리 땅 찾아간다 뭐 이런 컨셉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발틱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쪽 나라들이 필요했던 건데 뭐 전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세 나라 대통령 불러가지고 스탈린이 이제 볼세이 그 발레단 네. 앞에서 딱 그 공연을 보면서 만찬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대충 왜 불렀는지는 알 것 같은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몰로토프 외상이 와가지고 종이 한 장씩을 쫙 놓는 거죠. 네. 나라 접수종이. 그렇습니다. 뭐 소련군 주둔을 허용한다. 뭐 그 말은 이제 우리 그냥 소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데 사인해라. 조용히. 그래서 찍소리도 못 하고 다 사인해요? 다 사인하고 이제 갑니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쉽게 이제 세 나라를 점령을 한 거죠. 당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에 대해서 좀 두려움은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내전도 치르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잘 지내봐야지 해서 1932년에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핀란드가? 네. 그래서 서로가 좀 잘 지내보자. 그리고 이제 2년 후인 34년에 우리 계속 잘 지내는 거 맞지? 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까지 합니다. 네. 도장까지 다시 한 번 더 찍지만 상황이 이제 심상치 않게 이제 돌아간다는 것들은 이제 잘 알고 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독일 친구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 영국, 프랑스만 공격하고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토를 좀 넉넉하게 최대한 많이 확장을 해서 독일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소련의 핵심 지역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좀 걸릴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왜 옛날 제정 러시아 때 영토를 놔줬지? 왜 독립을 허용해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그냥 큰 뭐 갈등 없이 그냥 그때는 줬잖아요. 그렇죠. 볼셰비키 혁명 뭐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주변에 이제 복잡한 문제들 빨리빨리 정리하려고 넘어가려고 독립하겠다는 애들 독립을 막 시켜줬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야, 그때 제정 러시아 때 괜히 영토를 그렇게 잡아놓던 게 아니야. 그래서 영토 회복에 이제 나서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발틱 3국하고 핀란드를 이제 대상으로 잡았던 거죠. 특히나 이제 당시 소련의 제2의 도시, 어떻게 보면 제1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모스크바와 더불어 양대 도시인 이제 레닌그라드, 지금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이제 보면은 여기가 핀란드가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너무 이제 국경선에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한 3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야, 이거 누가 쳐들어오면 한 방에 우리의 주력 도시인데. 우리 주력 도시가 이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소련은 이제 완충지대를 좀 넓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938년에 핀란드에 대해서 비밀 이제 통보를 합니다. 야, 우리가 불가침 조약도 맺고 하기는 했지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 핀란드에게 소련이 그 얘기를 해준다고요?
독일이랑 싸울 수도 있다. 예. 예. 너한테만 너만 알고 있어. 네. 예. 안 되는데 이러면. 비밀리에 통보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만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그 땅을 좀 우리가 넘겨주면 좋겠다. 아니면 주는 게 안 되면 임대라도 좀 해라. 아, 핀란드한테 예, 이야기를 하는 그 거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핀란드는 말로 잘 통해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 예, 근데 핀란드가 당연히 이제 거부를 거부해요? 예, 거부를 합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발틱 3국이 이제 한 순간에 이제 다시 소련 영토로 되는 걸 보면서 이제 핀란드는 이제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은 못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력 동원에 나서는 거죠. 병력 동원이라고 그래서 당장 전선에다 쭉 배치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장교들 예비역 장교들 하사관들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 해서 이제 명부 챙기고 무슨 일 생기면 어디까지 나오세요 이런 체제로 가는 거죠. 보면 러시아랑 우리가 전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련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 피하면 좋겠지만 또 소련도 이 핀란드 국경 주변에서 이제 계속 군사 훈련을 하면서 병력을 이제 집결을 시켜놓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1939년이 되고 1939년 10월 5일 날 소련이 이제 핀란드 대표단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요? 예, 너희한테 할 말 있으니까 대표단 좀 보내봐. 그래서 일단 핀란드는 대표단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 소련이 그래도 핀란드는 발틱 3국하고 좀 다르게 봤던 게 영토 교환을 제시를 해요. 야, 저번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땅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네 안 줬지. 우리 거 그럼 이거 줄게. 그래, 너희 생짜로 달라니까 당연히 안 줬겠지. 그럼 우리 바꾸자. 저번에 말했던 발틱해에 있는 섬 4개.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경 주변 지역에 한 2,0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우리한테 줘. 그리고 핀란드 항구 몇 개에다가 우리 소련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줘라. 그러면 우리 소련 땅 중에서 일부를 그만한 면적을 너희한테 줄게. 저 어디 동쪽 뭐 이상한 데 주는 건 아니지. 물론 이제 핀란드랑 접경 지역이긴 한데 사람 안 살고 별로 쓸모없는. 근데 이제 핀란드한테 달라고 했던 거는 사실 핀란드한테는 꽤 중요한 그러한 이제 평지고. 이 핀란드한테는 굉장히 그 러시아 소련이 좀 나름 이제 그 온화하게 갔네요. 그 눈만 이렇게 막 큰 돈으로 이렇게 뜬다고 협박한다고 말 들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또 옛날에 또 한솥밥도 먹었고 발틱 3국 대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보면. 예. 그랬는데 뭐 당연히 이제 거부를 하죠. 또 거부해요? 예.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한 달 후에 1939년 11월 26일 날 이제 소련의 외무상 몰로토프가 이제 핀란드 대사를 불러가지고 막 항의를 해요. 왜요? 야, 니네들이 우리 소련군 있는 데다 주둔지에다가 포격을 퍼부어가지고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 이놈들아. 각오해라. 이러는 거죠. 이제 보면. 이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핑계죠. 아, 핑계죠? 예. 사실 그 독일이 이 폴란드를 이제 침공했을 때도 그냥 멋대로 간 건 아니고 명분을 만들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폴란드 군복을 입은 친구들을 뭐 이제 독일 방송국에 집어넣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분탕질을 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응징을 해주겠다,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 항상 이제 명분이 처음에는 중요하다 보니까 선교사도 보내고 옛날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1월 26일 날 통보를 했으니까 그 며칠 있다가 1939년 11월 30일 날 이제 소련군이 핀란드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은 이제 폴란드에서 한번 해보니까 뭐 금방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룰루랄라 이제 진입을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련은 25개 사단 54만 명을 동원합니다. 소련은 원래 우리는 가진 건 남자밖에 없어 뭐 이런 나라니까 전차 그러니까 탱크 2,400대, 야포 2,000문, 뭐 항공기 한 500대. 그러니까 지금 뭐 봐도 규모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항공기 500대.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핀란드는 탈탈 털면 한 30만 명. 이거는 정말 다 털어서. 그다음에 항공기 80대. 뭐 이 정도가 전부 다예요. 뭐 대전차포, 대공포 이런 거 없고, 대군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6.25 때 이제 우리나라 저기 국군처럼 전차는 구경도 못 해보고. 아, 전차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은 소련군한테 계속 그 무기랑 탄약 뺏어가지고 전쟁을 내내 치릅니다 보면.
와, 대단하네 여기.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네. 이제 사령관을 이제 임명을 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핀란드 사령관은 이제 구스타프 폰 만네르하임. 그 독일에서 온. 독일이 아니고 이제 원래 러시아에서 온. 맞죠. 러시아에서 왔죠. 예. 핀란드 사람이긴 한데 제정 러시아에서 이제 쭉 복무하다가 네네. 돌아왔던. 예, 이 양반을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사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뭐 원래 러시아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뭐 그 러시아군이나 소련군이나 기본은 비슷하지라고 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이 습관이 뭐고 어떤 패턴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왜 하필 또 그놈이야 사령관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 구스타프가 러시아의 저 혁명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제정 러시아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핀란드로 이제 다시 고향인 핀란드로 돌아왔고 그때 이제 적백 내전 이제 벌어졌을 때 이제 그 백군 편에 서서 이제 적군을 때려잡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천지왼수죠 이제 보면. 이 과정을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난 편을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이 이제 나이가 72살이에요. 총사령관이. 예. 그러니까 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30년대 이때쯤이면 진짜 고령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고령이지만. 예, 고령이신데 이분이 다시 또 사령관으로 또 나와야 되는 또 참.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막막한 상황인 거죠. 압도적인 전력 차에. 뭐 전쟁 준비도 뭐 참 부족하고 그렇다고 우리 사령관이 저분이 잘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만네르하임은 사실 이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좀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뭐 나름대로 핀란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소련이랑 전쟁을 하면 어디서 붙을까? 당연히 저 국경에서 붙겠지. 근데 국경 지역을 보니까 여긴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방어 시설들을 일부 좀 건립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9년 정말 이제 폴란드에도 전쟁이 막 터지고 하던 시절에는 1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삽 들고 가서 진지 구축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만네르하임 라인 뭐 이렇게 이제 되고 프롱성 같다. 뭐 프랑스가 건립한 마지노 라인 같이 이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되게 좀 조잡한 어떤 그러한 라인이었습니다. 보면. 지금 제가 이제 핀란드랑 러시아의 국경을 살짝 보고 있는데 비교적 호수 같은 데도 좀 없는 선 따라서 이렇게 좀 가 있네요. 이 선이 이때 당시 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경은 이제 더 핀란드 쪽으로 온 거죠. 왔어요. 예, 더 동쪽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면. 원래는. 예. 그래서 이제 11월 30일 날 첫날에 침공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첫날에 뭐 예상했던 것처럼 하루에 8km 딱 진격을 하고 무인지경으로 막 내달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 소련군이 이제 소련군 사령부에서 이 핀란드 침공군한테 이제 통보를 합니다. 야, 속도를 잘 조절해서 스웨덴 국경까지 넘지 않도록 조심해라. 스웨덴은 중립국이고 걔네 건드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핀란드까지만 잘 가자. 예, 뭐 너희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내달리다가 스웨덴 가면 골치 아프니까 잘 확인해가면서 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힘들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 의지를 아주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공군기를 동원해서 헬싱키나 이런 대도시들을 이제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헬싱키 막 폭격을 하니까 뭐 다들 야, 그 민간인들 사는데 왜 폭격해?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다들 한두 마디씩 하겠죠. 그랬더니 소련군 대답이 이제 걸작이었어요. 소련 대답이 야, 우리 공군기가 가서 헬싱키 상공을 날아다니는 건 맞는데 그건 폭격하는 게 아니고 핀란드가 요즘에 되게 굶주리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굶주린 핀란드 인민들을 위해서 빵바구니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폭격하는 게 아니고 빵바구니를 떠뜨리고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소련이나 이 나치 독일이나 이 선전전에 대해서는 양쪽이 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해요. 반복하면 믿는다라는 게 양쪽 다 이제 뭐 이기고 나면 누가 기억하겠냐 이런 거였죠 보면은. 그래서 이 핀란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몰로토프의 빵바구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렸죠 보면.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가 파죽지세로 계속 들어오고 네. 이제 큰 도시들 막 폭격을 당하고 핀란드군은 계속 뒤로 막 밀리고 네. 이렇게 보면 뭐 금방 전쟁이 끝났을 것 같은데 네.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이 시간에 하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죠. 보면 이렇게 쉽게는 안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밌는 이야기는 또 여기서 끊으시는군요. 어쩐지 왜 자꾸 진도를 안 나가시나 했더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핀란드 이렇게 무너질 핀란드가 아닙니다. 예, 네.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끈질긴 정신으로 버텨 나간 핀란드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군이 이제 이 저격에 능했어요. 그래요? 네. 원래 사냥하려면 멀리서 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관총 사주는 이렇게 앞에 중기관총은 큰 방패 같은 게 쏘는 있거든요. 거기서 요만한 틈새로 보면서 쏘는데 요 틈새가 1cm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 틈새로 총알을 박아 넣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원샷 원킬이죠. 아니 그 조그마한 틈으로 2.5kg요? 예, 2.5kg. 이건 뻥 같은데? 진짜예요. 감안을 해가지고 이거 이게 세계 기록이죠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핀란드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프로고요. 저는 최준영입니다. 네,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핀란드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련이 핀란드를 마구마구 침공하고 빵방울이도 마구 떨어뜨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보면 거기까지 갔고요. 그래서 뭐 소련이 이제 계속 침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면 항상 그 빠르게 진군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보급이 못 따라오죠. 너무 빨리 가니까. 뭐 식량도 추진해 와야 되고 연료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12월 6일 한 이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갖고 온 게 대충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를 위해서 잠시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빵 바구니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12월 8일 날 핀란드군이 이제 얘네들이 왜 공격을 안 하지? 한 이틀 동안 지켜봐도 공격을 안 하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호수 근처에 얘네들이 뭐 이제 쉬고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오늘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2개 연대쯤이 이제 그 쉬고 있는 걸 보고 야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밀리면 골치 아프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 쟤네들 좀 골탕이라도 좀 먹여보자라고 해서 야간에 기습을 합니다. 스키를 신고 밤에 이제 기습을 싹 하는데 러시아군 부대 소련군을 이제 핀란드군이 이제 소수 병력을 내보내가지고 기습을 싹 하는데 의외의 대박이 터져요. 엄청 당황하는군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경비가 없어. 뭐 당할 생각 자체를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지고 간 기관단총 수류탄을 가지고 이제 몇몇 이제 그 침투를 해가지고 수류탄 던지고 기관단총 난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갖고 온 거 다 떨어지니까 잽싸게 싹 도망갔죠 핀란드군은.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피해로 보면은 뭐 몇십 명, 뭐 몇십 명 정도 사망 수준이었는데 놀란 소련군이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사격을 시작합니다. 난사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니까 나도 이제 맞서서 이제 응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보면 핀란드군이 아니고 소련군끼리 서로 싸우고. 밤에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당황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호수 건너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핀란드군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팝콘 각이네. 이 자식들은 밤에 되게 못 싸운다. 의외로 잘 싸울 줄 모르네. 그러면서 이제 요령을 터득한 거죠. 괜히 겁먹었네. 괜히 겁먹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12월 중순서부터 이제 핀란드군에게 엄청난 우군이 찾아옵니다. 뭐죠? 기온 급강하. 맹추위와 폭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러시아도 웬만큼 추위는 그렇죠. 뭐 나폴레옹도 이제 러시아의 추위에 이제 뭐 녹아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핀란드 추위가 더 춥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련은 우리가 춥다 생각하는데 옛날 소련은 지금 러시아 플러스 우크라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있는 지역들 지금 이제 뭐 크림반도 이런 지역들은 그 옛날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 했던 소치 네네. 이런 지역은 되게 따뜻해요. 우리보다 더 훨씬 따뜻합니다 보면. 소련의 밑에 지방 쪽. 예, 밑에 지방은 뭐 아주 따뜻한 온화한 지역이죠. 온대 지방이죠. 그 친구들은 못 견디겠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 꼭 전쟁을 하면 이렇게 추워요. 1939년은 유달리 유럽에서도 추운 해였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우리가 1950년 한국 전쟁할 때가 또 유달리 추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도 또 유달리 추웠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영하 한 30도까지 떨어지면 끝날 게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영하 40도가 넘어가면 저도 몽골에 옛날에 갔을 때 영하 30도 뭐 이 정도 된 적이 있었는데 눈이 어는 느낌이더라고요. 눈이? 예, 눈동자가. 근데 실제로 언대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눈물도 있고 뭐 눈물도 이러니까.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 친구들 이제 뒤집어 쓰는 그 이제 거기 보면은 눈 위에 덮개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추우면 내려놓을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그래요? 이게 영하 40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면은 쇠붙이에 이렇게 맨살이 닿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장갑이나 이런 게 이제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방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소련군들은 이제 얼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얀색 설상복을 입고 사냥할 때 많이 입고 다니던 설상복을 입고 스키로 싹 접근해가지고 밤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가지고 총도 안 쏘고 단검으로 몇 명 이제 목을 딱 따고 도망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련군 친구들이 뭔가 희끄무리한 게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는데 정신 차려보면 옆에 있던 동료가 목이 따여서 죽어 있어요. 이거 심리전이네. 완전 심리전이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춥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예. 거기다가 총을 쏘려고 그러면 핀란드군이 이제 이 저격에 능했어요. 그래요? 네. 원래 사냥하려면 멀리서 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사냥하듯이 전쟁하는. 예. 당시 소련군 기록을 보면 뭐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제 이 핀란드군이 저격을 잘하니까 다들 이렇게 숨어서 특히 이제 기관총 사수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타겟이죠. 그렇겠죠. 예, 일단 먼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총 사수는 이렇게 앞에 중기관총은 큰 방패 같은 게 소련군 있거든요. 거기서 요만한 틈새로 보면서 쏘는데 요 틈새가 한 1cm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 틈새로 총알을 박아 놓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원샷 원킬이죠. 그 조그마한 틈으로 총알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도 이 핀란드는 저격의 명가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저격수들이 쓰는 총알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총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핀란드에서 만든 이제 그 파푸아탄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격용 표준탄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격용 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격용 총은 제가 알겠는데. 예. 거기 저격 총은 총도 있지만 총도 중요하지만 탄약이 매우 중요해요. 탄은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옛날에 이제 이 저격 체계가 아주 본격적으로 잡히기 전에는 이것저것 탄을 쏴봅니다. 그러다가 이거 훨씬 탄이 정확하게 잘 나가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박스를 까가지고 루트 번호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 루트 번호를 일괄적으로 잡아옵니다. 보면은. 그래요? 예. 근데 이 보통 오랫동안 이제 저격할 때 쓰는 게 이제 7.62mm짜리 이제 탄을 썼는데 이게 좀 위력이 좀 약하다. 라는 이제 불만이 계속 제기됐던 거죠. 특히나 이제 21세기 들어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서 싸웠잖아요. 특히 아프간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니까 7.62mm 탄 웬만큼 날려가지고는 바람 영향을 장거리로 날아가다 보면 바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안 맞는 거예요. 휘는구나. 휘어요. 휘기도 하고 뚫고 들어가는 힘도 좀 약하고. 그렇다고 이제 12.7mm. 12.7mm면 꽤 두꺼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죠. 최고의 이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뭐 웬만한 장애물 정도는 뚫어버리고 탄도도 곧게 날아가니까 아주 애용을 하죠. 하는데 문제는 총이 너무 무거워요. 총이? 예, 12.7mm 쓰려고 그러면 중기관총 탄약이니까. 그래서 이 핀란드 친구들이 생각을 했던 게 그럼 그 사이에 만들자. 그래서 8.6mm짜리 탄약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적당히 저격총도 너무 무겁지도 않고 탄두도 7.62보다는 훨씬 곱고 빠르게 나가고 그렇다고 뭐
너무 무겁지도 않으니까 네. 아주 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이 아프간에서 자그마치 이제 이 탄약을 써가지고 2,475m 떨어진 이제 상대방을 목표물을 저격을 하는데 성공을 한. 2.5km요? 예, 2.5km. 아 이건 뻥 같은데. 아 진짜예요. 이게 이제 뭐 이거보다 더 날아간 기록도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2.5km에서 맞출 수 있다고요? 예. 2.5km면 2.5km 정도면은 겨냥을 딱 하면 예. 이제 이만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는 게 아니고 예. 날아갔을 때 탄도가 떨어지는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아 이거 난 예. 믿기 어려운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대충 홍대쯤인데 서울에 예. 2.5km 아마 여의도쯤 될 것 같거든요. 여의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한강변쯤 되겠죠 이제 보면. 한강변. 예. 그렇죠. 예. 거기까지 날아가서 네. 사람을 죽인다고요? 네. 와. 이게 이제 세계 기록이죠 보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이 딱 남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엔 다 그래요? 레이저로 그 순간 측정을 하잖아요. 예, 거리 측정 딱 하고. 네네네. 그 거리 측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2.5km. 그러니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핀란드는 이제 이런 탄약, 그다음 저격 이런 데 이제 되게 능통했던 거죠 보면은. 당시 탱크들이 이제 기동성이 좋지 않고 무겁고 그러니까 네네. 그 나뭇가지로 이렇게 덮어놓고 네. 빠뜨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심지어 이제 더 용감하신 분들은 이제 통나무를 가지고 네. 그 캐터필더 사이에다가 이제 찔러 넣습니다. 아, 그러면 차가 이제 움찔움찔하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유명한 몰로토프 칵테일. 몰로토프 칵테일. 예, 화염병. 화염병 만들어 보셨나요? 직접 제조는 안 해봤어요.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 꽤 익숙한 존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꽤 많이 봤죠. 보면. 뭐 알코올 넣는 거예요? 신나? 그렇죠. 보통 이제 휘발유. 휘발유하고 신나를 이제 적정 비율로 이제 섞어 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모래를 좀 집어넣기도 하고. 모래? 아 그다음에 이게 불튀라고? 튀어서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좀 점착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설탕도 좀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역시도 이렇게. 예, 붙어서 계속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나가 먼저 팍 터지고 네. 휘발유가 그 위에 계속 붙어야 되는데 다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끈끈한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화염병은 원래 전쟁 무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전쟁 무기고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보면. 화염병이? 예, 화염병이 사용을 했었고 이거를 이제 제일 적극적으로 애용하던 이제 군대가 일본군이에요. 어디서 이걸 써요? 일본군이 이제 1930 몇 년에 이제 저 몽골 이제 북쪽에서 네. 러시아랑 한판 붙습니다. 소련이랑 네. 노몽한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네. 붙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뭐 당시로서는 꽤 힘이 세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조달할 만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화염병을 이제 딱 준비를 이제 해놨던 거죠. 보면은 당시 탱크들은 주로 다 이제 휘발유를 사용했어요. 휘발유 엔진이었어요. 휘발유 엔진이었으니까 어떻게든 근처까지 육박해서 들어간 다음에 뒤에다가 화염병을 던지면 연료 탱크 같은데? 그렇죠. 연료 탱크나 뒤에 이제 공기 흡입구가 당연히 뚫린 쪽이 있으니까 거길로 이제 뚝뚝뚝 떨어지면서 불이 붙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휘발유 엔진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휘발유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터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당시에 노몽환 전투 때 일본군은 뭐 거의 학살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전과를 제일 세웠던 게 이제 이 화염병.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좀 엉뚱한 데 당했던 거죠. 보면은. 예. 의외의 약점이 있었군요. 의외의 좀 약점이 있었고 그때 이제 또 일본군이 또 소련한테 또 의외의 것으로 당한 게 또 있죠. 철조망. 철조망? 예. 윤형 철조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글동글 말린 거 이제. 여기에 이제 캐터필러가 이제 감기면 고장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노몽환 전투 때 이제 이런 화염병이나 철조망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최신 무기를 아주 재래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핀란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 핀란드 국영 주류 회사. 예, 거기서 이제 아예 공장에서 이제 화염병을 만들어냅니다. 한 45만 개를 이제 만들어내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이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염병처럼 병에다가 그 넣고 그렇죠. 위에 그렇습니다. 위에 휴지 돌돌 이렇게 휴지나 천이 주로 천이었죠 이제. 그래서 불 붙여갖고 이렇게 던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 형태 그대로군요. 예, 그거 꽉꽉 잘 다져 넣어야 돼요. 아 천을? 예, 안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빠져가지고 주변에 이제 피해를 많이 주는. 옛날에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었는데. 아 급하게 만들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소련군이 노몽환 전투 때 그거를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사실은 엔진을 교체했었어야 돼요.
디젤 엔진으로. 근데 일각에서 이제 디젤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무시를 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또 큰 피해를 당하죠.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소련군 전차가 이제 막대한 이제 피해를 이제 입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핀란드군은 이제 아주 딱 그 패턴이 생겼어요. 핀란드는 이제 지형이 이제 산길에 숲속에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쭉 길게 이제 탱크를 앞세운 부대들이 이제 오면은 그러다가 이제 앞에 탱크를 어떻게든 정지를 시키는 거죠. 네. 뒤에도 정지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앞뒤를 막히고. 막히고 아무리 많아도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면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면 이제 만만한 놈들부터 우르르 스키 타고 몰려가가지고 밤에 공격하고. 예, 공격을 합니다. 하나씩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 군들이 이제 이 조각조각 나 있는 이 소련군을 가리켜서 이제 모티라고 불러요. 통나무. 자기들 이제 난로에 집어넣는 통나무처럼. 네네네. 이렇게 통나무 쪼개가지고 쪼개놓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모티 전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면은.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모티 전술에 의해서 하나씩 격파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나와가지고 총겨놓고 밤에 있다 보면 얼어 죽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소련 최정예 사단이 이제 한 2개쯤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일부 극소 사례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꽤 주력 부대에 많이 영향을 미칠 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 한두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서 날라오는 총알에 맞아 죽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는 탱크가 불타고 있고, 네. 바람처럼 스키 시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목을 따든지, 저격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모여 있으면 수류탄으로 던지고, 네. 흩어져 있으면 총알로 죽이고, 그렇죠. 네. 모이면 수류탄 던지고,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이제 핀란드군도 춥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원래 사냥할 때 이제 눈 속에다가 이제 이글루처럼 파고 비박하고. 그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체계들이 뭐 통나무 집처럼 잘 은폐해둔 것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술록 가죽으로 된 이불 덮고 차 한 잔 마시고 뭐 어떤 지역엔 사우나도 했다고 그래요. 전쟁 중에. 예. 이 홈그라운드가 그래서 유리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거 소련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특히 우리의 이제 스탈린 대원수께서 당연히 이제 경로를 하시죠. 이제 보면은 당연히 경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경로를 하면 이제 숙청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스탈린 하면 또 숙청이죠.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나마 싸웠던 친구들은 이제 뭐 별 2개, 3개짜리를 이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소총수로 내보내고. 진짜요? 아니면 이제 총살 내지 이제 시베리아로 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부 장관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마구마구 다그칩니다. 혁명 정신이 없어 임마. 그렇죠. 뭐 어따위로 해놓은 거야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막 있는데. 막 벌벌 떨어야 되던 이제 국방장관 이제 보로실로프가 갑자기 이제 눈을 치켜들고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형님.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똑같다 한 거죠. 어차피 여기서 내가 끌려나가서 총살 당하나 말 한마디라도 하고 죽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겨울에 당신이 그동안에 숙청해가지고 유능한 장군들을 다 죽여놓고 싸우라고 하면 어떡하냐. 지금 오합지졸로 지금 당신 말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지금 움직여야 되고 당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선에 있는 장군들이 싸우냐, 병사들이 싸우겠냐. 이건 다 당신 책임이다. 스탈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이제 부들부들 떨고 막 그 잿더리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본인도 이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아주 틀린 말은 일단은 아니니까.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KGB 전신인 이제 엔케베데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원래 소련이 처음에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 반혁명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서방이 다시 이걸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처단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또 구체제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찾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엔케베데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비밀 경찰 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비밀 경찰이죠. 이제 수장을 이제 예조프라는 사람을 이제 앉혀요. 예조프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나니까 이 인간이 이제 눈에 잘 들으겠다고 너무나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 우리도 일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불만이 생겨요. 위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지 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형식주의적이야. 이런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남산 끌고 가요? 반혁명 분지 거기는 이제 시베리아라는 좋은 곳이 있죠. 예, 그래서 1937년부터 이제 그 대숙청이 이제 소련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한 1년여 사이에 그 소련 공산당원 고위 당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숙청이 됩니다. 혁명하고 나서 스탈린 어쨌든 밑에 있는 부하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절반이 날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편으로는 스탈린도 좀 가만히 내버려뒀던 게 뭐냐면 이 자식들이 자꾸 기어 올라오네. 자꾸 반항이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총을 가진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엔케베데가 이제 군대 이제 장성들 고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대숙청에 나섭니다. 반혁명 분자라든지 뭐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명분이야 뭐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결 처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베리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일 많이 한 사람들은 뭔가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뭐 흠잡을 때도 있고, 흠잡힐 일도 좀 있고, 뭐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숙청의 꼬투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죠? 완전 충성만 하든지 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복지부동. 너 지난 3년 동안 한 거 다 갖고 와봐 했는데 갖고 올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고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보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소련 전역에서 한 130만 명 정도가 숙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넓어져요. 처음에는 고위 당원, 그다음에 이제 고위 장성, 이러다가 이제 중간 간부, 그러다가 이제 뭐 일반 국민들까지 이제 막 끌려가요 보면은 130만 명 이상이 체포돼서 그 중에서 한 70만 명 정도가 처형이 됩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제 수용소 시베리아에 있는 이제 굴라크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여기서 또 가서 또 안 먹이고 또 강제로 노동시키고 그러니까 또 한 15만 명 정도가 죽어요. 뭐 이것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소련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옛날 제정 러시아에 있었지만 혁명에 참가해서 그래도 소련군을 이끌었던 많은 유능한 장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의 기계화에 맞춰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 를 해보려고 했던 장성들이 줄줄이 다 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고 다 저세상 열차를 타게 된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감히 새로운 시도를 하겠어요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이제 부들부들 떨긴 했습니다만 솔직한 예로 내심 찔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칼은 뽑았으니까 무라도 베야 되죠. 그래서 쭉 옆에 보니까 티모센코라는 장군이 이제 눈에 띄어서 너 폴란드 갔다 왔지? 그래서 예, 너 핀란드로 가. 근데 뭐 이 친구는 사실 그렇게 폴란드에서 별로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덜렁덜렁 갔다가 그냥 왔는데 티모센코라는 장군을 이제 핀란드 사령관으로 갈아치웁니다. 갈아치우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쭉 보니까 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거를 써먹자. 첫 번째 소련은 남자가 많아. 병력 더 집어넣어. 또?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보다 이제 훨씬 많은 병력을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아까 54만 명 정도 집어넣는데 다시 90만 명 추가 투입합니다. 이름 거의 뭐 반칙이죠. 핀란드 인구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만 명을 병력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보병들 얘네들 끌고 가가지고 저 날아다니는 핀란드 애들하고 싸우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탱크를 계속 믿고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무기를 동원합니다. 뭐예요? 대포. 이 야포를 이제 동원합니다. 이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병은 전장의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막강한 포병으로 일거에 그 상대방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보병이 유능한 보병들이 많으면 포병이 그 포병으로 깔아버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알아서 잘 싸우니까. 근데 소련군은 이 보병이 이제 그냥 총만 들고 다녔지 이 당시 이제 어리버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가 좀 싸움이 잘 안 된다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포병으로. 근데 포병은 뭐 이것도 정확하게 원샷 원킬 해가지고 상대방을 때리자는 게 아니고 야 잡아 당기면 표로 나가.
그렇죠. 예. 쫙 깔아놓고 그냥 이제 포탄으로 이제 그 토목 사업 하는 거죠. 이제 갈아엎으면 땅만 갈립니까? 사람도 갈리지 보면. 그래서 이 소련이 이제 포병으로 이제 상대방을 화력으로 제압하는데 쭉 깔아놓고 그냥 대충 핀란드군이 있을 지역에다가 그냥 쏴요 그냥. 예, 그냥 적성 쏘기 시작합니다 보면. 그 다음에 핀란드군이 절대 없는 공군. 네. 그러니까 이 핀란드군 잘 싸워도 어디선가 보급을 받아야 되니까 보급 나올 때는 어디겠어요. 결국은 도시잖아요. 뭐 헬싱키라든지 이런 도시니까 도시 지역을 이제 계속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군도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서 싸우다 보면 다 배워요. 이제 소련군도 예, 한 달 정도 이제 이 지옥 같은 이 하얀 지옥에서 싸우다 보니까 대충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스탈린그라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에서 3일만 버티면 고참 엘리트 병사가 된다. 스탈린그라드가 전쟁을 많이 한 동네예요, 거기가? 거기가 소련하고 이제 독일하고 나중에 이제 그 처절하게 싸웠죠. 그러니까 소련은 계속 병력을 이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어넣으면은 뭐 80% 전사, 오늘 집어넣은 건 전멸, 뭐 내일 집어넣는 친구들은 70% 전사, 뭐 계속 이런 식인데 계속 밀어넣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데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달쯤 싸우고 나니까 이제 소련군도 이제 알기 시작을 합니다. 눈밭에서 추운 데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얘만 스키 타냐? 우리도 스키 탈 수 있다. 뭐 스키도 타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한 달 만에 핀란드군 25,000명이 사망을 해요. 전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25,000명 죽으면 핀란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완전히 밑지는 장사죠. 한 10명쯤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심심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더더욱이나 이제 핀란드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지나다 보니까 겨울이 끝나가는 거죠. 큰일 났네. 그래서 한 4월까지는 이제 겨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윗동네라 추운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이제 얼었던 땅이 녹으면 엄청난 진창이 돼요. 그래서 꽁꽁 얼면 차라리 이 뭐 위에를 달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진창이 되면은 뭐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보면은. 차라리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한 2-3주째 지나면 또 풀리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만네르하임 장군이 이렇게 보고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더 이상 잘 싸웠지만 젖잘싸인 상황이 졌지만 잘 싸웠다. 예,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항복 사절단을 이제 모스크바로 보내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할 만큼 했다. 더 싸워봐야. 근데 이 사절단을 이제 보내려고 이제 이 핀란드에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소련이 더 질렸어요. 일단은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야, 우리가 지금 이거 가볍게 밀어버리고, 다시 지금 다른 준비, 이제 혹시나 독일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도대체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끝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시간차로? 예, 시간차로. 핀란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좀 있으면 니들 헬싱키까지 우리가 밀고 가는 거 다 알지. 그러니까 니들 땅 내놔. 그래서 핀란드 전체 국토의 한 15%에 해당하는 한 4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땅을 내놔. 그 다음에 철광, 구리, 망간,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이제 캐갈 수 있는 권리 우리한테 줘. 그거 주면 우리 끝낼게. 그냥 우리 끝내자 여기서. 그래서 핀란드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조건으로. 핀란드는 아프죠. 막 그 팔 한쪽, 뭐 다리 한쪽 내주는 것 같은. 핀란드에서 가장 그래도 알짜배기 뭔가 땅들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했는데 더 전쟁을 이제 지속할 수도 없고. 나라 전체를 갖다 바치는 것보단 그게 더 나을 수는 있으니까. 예, 뭐 도와줄 것처럼 말하고 엉덩이 움찔움찔 해보이던 이 영국이나 뭐 프랑스 친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을 이제 승낙을 하고 1940년 3월 13일 날 이제 겨울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전체로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소련 이런 나라들이 붙는 이 본 게임 전에 무슨 예비 게임처럼 오픈 라운드처럼 했던 뭐 단마크처럼 보이지만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혼쭐이 난
그러한 전쟁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핀란드군은 뭐 상당히 많은 한 25,000명 이상 전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소련군은 얼마 죽었냐? 공식적으로는 한 5만 명 죽었대요. 공식적으로. 예. 근데 소련 통계는 항상 특히 이제 소비에트 시절 통계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연구자마다 다른데 한 15만 명 이상은 사망했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영국, 프랑스한테 좀 감정이 안 좋겠다. 물론 이제 소련한테도 뭐 당연히 안 좋겠습니다만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다 이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프랑스나 영국은 전쟁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갈려 들어갔던 이게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해군 장관이던 이제 처칠이 이제 참전을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핀란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영국에서 핀란드요? 예. 뭐 배 타고 이렇게 배 타고 가려고 그러면은 발티케로 가야 되는데 발티케를 가려면은 독일하고 또 뭔가 또 티격태격 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안전한 경로가 영국에서 가까운 노르웨이에 걸로 갔다가 상륙을 시켜놓으면은 거기서 노르웨이를 통해서 스웨덴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핀란드까지 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일단은 스웨덴은 중립을 선언한 나라인데. 그럼 괜찮지 않나요? 중립국이 이렇게 이쪽 군대 지나가는 걸 허용해주면 군대 지나가는 걸. 예,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근데 처칠이 굳이 해군력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육로로 가야 된다고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노르웨이랑 이제 그 스웨덴이 철광석을 독일에도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핀란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가다가 이 철광석 나는 철광산들을 다 폭파해버리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립국에 가서. 어쨌든 근데 독일이 어디서 자꾸 이렇게 쇠를 갖다 그렇죠. 쓰나 했더니 이 스웨덴 물론 이제 영국도 이제 그 스웨덴에서 갖고 오긴 있었지만 영국은 뭐 갖고 올 때가 많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걸 깽판을 치겠다라고 했는데 실천에 옮기지는 이제 못했던 상태고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독일이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왜요?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일단 불가침 조약으로 등 뒤에 곰이랑 사이가 좋게 이제 만들어놨지만 이게 언제까지 될까?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은 이제 항상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이 어떻게 싸우나, 쟤네들 실력이 얼마큼 되나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허당이네, 완전 허당이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만만하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서쪽을 프랑스나 영국을 두들겨 팬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쉽게 쟤네들을 때려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당시 히틀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쪽을 때려잡고 동쪽에 이제 있는 넓은 영토를 잡아가지고 동쪽으로 진출하는 게 더 큰 목표였기 때문에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이제 정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야, 저 핀란드 맨날 술록이나 사냥해서 잡으러 다니는 애들 같았는데 생각보다 세네. 그리고 추위에 잘 싸우니까 우리 독일군을 굳이 저 북쪽까지 올리는 것보다 쟤네들을 잘 꼬셔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면 나중에 소련 공격할 때 그렇죠. 거기다 쟤네들은 지금 뺏긴 게 많으니까 복수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핀란드 니네 원래 땅 좀 돌려줄게. 뭐 소련 땅 좀 줄게. 이렇게 해갖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련 칠 때 니들 같이 오면 니들 뺏긴 땅 다 가져가고 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무기는 우리가 줄게. 그렇죠. 그러면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게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서는 못 싸우지만 막강 독일이 옆에 있어?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해볼만 하죠. 예, 이래가지고 핀란드는 이제 더 복잡한 2차 세계대전 들어서 이제 소련과도 손잡고 독일과도 손잡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전투를 이제 계속 벌이게 되는데 이게 독일에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끌어들여서 뭘 해요? 사람이 이제 그 계획만 잡으면 안 되죠. 이제 그렇습니까? 실천에 옮겨죠. 실천. 연초에 잡은 전투 계획 다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럼 핀란드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뭐 전범국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실제로 같이 싸웠습니다. 핀란드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핀란드가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나라죠. 스탈린과 히틀러가 다
네네. 구애하고 뭔가 어렵게 생각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보면. 야, 다음 시간도 아주 재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핀란드의 2차 대전 중후반 넘어가서의 그렇습니다. 활동을 한번 중후반 이야기 그다음에 뭐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야기까지 네. 묶어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도 저희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빨리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